여러분, 저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제 이름이 이렇게 저장된 걸 봤어요. 노망난 노인네. 그것도 제 사진과 함께 말이에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제 인생을 되찾는 시작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할머니가 어떻게 자신만의 인생을 되찾게 됐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시니어 타운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 가꿔진 정원을 바라보며 저는 요즘 정말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나서부터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인천에서 30년간 순대국집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순대를 삶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날들이 30년 동안 계속됐어요. 엄마, 힘들지 마요. 제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린 정우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모든 고생이 사라졌어요. 아,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구나 싶었거든요. 정우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서 다녔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그리고 29살에 지연이라는 괜찮은 여자와 결혼을 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우 씨를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머님께 잘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정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뒤에는 예쁜 손녀 은영이까지 태어났어요. 정말 행복했죠.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화목한 대가족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목동으로 이사하게 된 계기. 그런데 3년 전에 제가 허리를 다치게 됐어요. 오랜 세월 서서 일한 탓에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더 이상 가게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우가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싶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은영이도 할머니랑 함께 살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지연이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의 가게와 집을 정리하고 목동으로 왔습니다. 정우가 장만한 40평대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한강이 보이는 고층에 깨끗하고 넓었거든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시면서 은영이나 봐주세요. 저희는 일하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8살 손녀 은영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지연이와 함께 쇼핑도 가고요. 저녁에는 정우가 퇴근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은영이가 보여주는 그림 속에는
늘 할머니가 함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정말 가득 찼습니다. 지연이도 처음에는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저는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가족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한 지연이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 나물은 좀 짜네요. 요즘은 짜게 먹으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고기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콜레스테롤 생각해야죠. 처음에는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은 며느리가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런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요즘 청소기도 많이 달라졌거든요. 어머님, 은영이 옷은 제가 고를게요. 요즘 애들 취향이 다르거든요. 어머님, 세탁은 따로 하지 마세요. 옷감이 다 다르니까 섞으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연이의 말투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감사해요였는데 이제는 어머님 됐어요가 됐어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겉으로는 저를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은영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옛날에는 정말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 어릴 때는 산에 호랑이가 많았단다. 그때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은영아, 할머니 말씀은 옛날 이야기니까 그냥 재미로만 들어. 요즘은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해.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지연이의 생활 패턴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함께 아침 준비를 했는데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어젯밤에 야근해서 피곤해요. 아침은 어머님이 좀 부탁드려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침 준비는 완전히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일하느라 힘들 텐데 이 정도는 제가 도와줘야죠. 하지만 지연이의 야근이라는 게 실제로는 인터넷 쇼핑이나 드라마 시청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본 건데 지연이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젊은 부부에게 시어머니가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가능한 한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더 조심스럽게 굴수록 지연이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아침에 너무 일찍 움직이시면 소음이 나요. 어머님, 청소기 소리 때문에 잠이 깨요. 어머님, 요리할 때 냄새가 너무 진해요. 무엇을 해도 지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했더니 지연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은영이한테 옮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자식도 아닌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은영이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예전에는 활발하고 당당했던 제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피곤해서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까지 알아챌 여유가 없었나 봐요.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죠?
지연이가 잘해주죠? 응, 잘해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어요. 지연이가 급한 일이 있다며 은영이를 맡기고 외출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연이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 거실로 가보니 소파에 지연이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폰을 두고 나간 거구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건 전화 때문에 켜진 화면에 표시된 발신자 이름. 거기에는 분명히 노망난 노인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사진과 함께요. 작년 추석에 온 가족이 함께 찍었던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야, 잘못 본 거겠지. 설마 저를 그렇게 저장해뒀을 리가.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충격에 빠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손녀 은영이가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향한 따뜻한 말들, 어머님 고마워요, 어머님 사랑해요 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저는 그저 노망난 노인네였던 겁니다.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한 아침 식사, 정성스럽게 끓인 국, 손녀를 돌보며 보낸 모든 시간들이 그녀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끔찍한 건 아들 정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혹시 아들도 아내와 함께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더 깊은 상처를 발견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이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지연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였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진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숨 막혀 죽겠어. 그냥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요즘 좋은 데 많잖아. 그러고 싶은데 남편이 효자 코스프레 하려고 해서 못 보내겠어. 돈도 아까우면서. 아, 진짜 꼰대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빨리 가셔야 하는데. 키읔 맞아. 우리 시어머니도 진짜 노망났나 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예요.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요리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맛없어. 근데 맛있다고 해야 하니까 스트레스 쌓여. 그리고 맨날 은영이한테 이상한 옛날 얘기하고 애 교육에 안 좋을 것 같아. 빨리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가시면 좋겠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3년을 며느리로 대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 더 무서운 건 이런 대화들 사이사이에 정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뭐라고 해? 걔는 어머니 편이야.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그래도 돈 생각하면 참아야지. 어머니 재산 만만치 않다며? 맞아.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아, 그래서 지연이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구나. 제 재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지연이는 저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며 친구들과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거진 연기. 그날 저는 혼자서 은영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의 열도 내리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지연이는 밤 늦게 돌아와서야 은영이가 아팠던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감사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일 뿐이었어요. 은영이 괜찮죠? 제가 폰을 깜빡하고 나가서 응, 괜찮아. 열도 내렸어.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내일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요. 아, 그 친구들과 또 저 얘기를 하러 가는 거구나. 저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며 비웃으러 가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망난 노인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결심. 그 이후로 며칠간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지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며느리의 작은 변화들을 젊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에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지연이가 보이는 미묘한 표정들, 제가 말을 걸 때 돌아오는 건성건성한 대답들, 그리고 제가 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은근히 간섭하는 모습들까지. 어머님, 은영이한테 과자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애들 당뇨 걸리기 쉽거든요. 어머님, 은영이 옷 너무 두껍게 입히시는 것 같아요. 애들은 어른보다 체온이 높아서 더워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젊은 엄마가 더 잘 알겠지 하고 넘겼을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무능한 늙은이 취급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 충격적인 발견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되찾을 때가 됐구나. 그 주 수요일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나가고 은영이가 유치원에 간 뒤 저는 제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통장들, 적금 증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적금, 그리고 인천에 있는 순대국집 건물까지 합치면 이 정도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 그래서 지연이가 참고 있었구나. 냉소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게 아들에게, 결국 며느리에게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비밀 작전 시작.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 다음 날에는 부동산에 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김 사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혹시 인천에 있는 우리 건물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김 여사님. 요즘 그 동네가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많이 올랐어요. 한 30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김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하게요? 혹시 무슨 일이? 그냥 궁금해서요. 가격만 적당히 맞추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죠. 요즘 그 동네 많이 찾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지연이가 또 한 번 저를 자극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셨고,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언제 가스불을 안 껐다고? 정우가 반박했지만 지연이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모르잖아요. 낮에 집에 없으니까. 저는 항상 확인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지연아. 네.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이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게 말해봐. 저는 어머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정적인 토요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북어국에 지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음식이 특히 맛있네요. 정우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 많이 먹어라. 식사를 마친 후 정우는 회사 동료들과 골프를 간다며 일찍 나갔어요. 지연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화장을 진하게 하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해서 나가볼게요. 은영이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죠. 저는 혼자 은영이와 집에 남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은영이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은영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꺼내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서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김치와 국물이 바닥에 쫙 퍼졌습니다. 아이고, 서둘러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지연이가 돌아온 거예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 김치통을 떨어뜨렸어. 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짜증이 확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에휴, 어머님. 조심히 좀 하시죠.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나이 들면 이것도 못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더 화가 난 건 은영이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손녀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치매 운운하는 지연이. 그날 밤 지연이는 정우에게 그 일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실수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 오늘도 김치통 떨어뜨리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뭔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좀 걱정돼.
은영이랑만 있을 때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그 일이 있은 지 사흘 후 드디어 제가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아, 그냥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요. 예리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병원에 다녀왔어. 건강검진 받으러. 아, 그러셨구나. 결과는 어떠셨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하다고 하더라. 그날 밤 정우가 퇴근 후 가족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 휴가 때 제주도 여행 어때요? 은영이도 바다 구경시켜주고. 좋지. 어머니, 최근에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혹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라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저의 재산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연아. 네. 나는 아직 정정해. 걱정 안 해도 돼. 하지만 어머님. 됐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너희가 진짜로 놀라게 될 거야. 운명의 토요일. 그 주 토요일 드디어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실행에 옮길 날이 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정우와 지연이가 나가고 은영이도 친구네 집에 놀러 간 뒤 저는 제 방에서 중요한 전화를 걸었어요. 김 사장님, 저예요. 건물 매매 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아, 김 여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기로 했어요. 현금으로 거래해 주신다는 분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계약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연이의 휴대폰에서 본 그 충격적인 내용들을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사진을 찍어뒀거든요. 마지막 만찬. 그날 저녁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호텔에서나 먹을 법한 정성스러운 코스 요리를요. 어머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정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특별한 날이야. 너희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지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재산 얘기나 앞으로 더 많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기대했겠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거실로 모였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지연아. 오늘 너희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 모두 기대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먼저 지연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지연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만해.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지연이의 말을 멈췄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휴대폰에 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말이야. 그 순간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정우야, 내 아내는 나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고 있었어. 휴대폰에 내 이름을 그렇게 저장해 놨더라. 폭발하는 진실. 뭐라고요?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이게 정말이야? 지연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농담으로. 농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농담이었구나.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게 다 농담거리였나 보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알려줄 게 하나 더 있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내 건물을 팔았어. 네. 뭐라고요?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야. 다음 주에 잔금 받고 정리 끝이야. 정우가 서류를 급히 집어들더니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갑자기 건물을 팔다니. 갑자기 나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어. 하지만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해? 저는 정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와 왜 상의를 해야 하지? 그 건물은 내 거야. 내 돈으로 산 건물이고.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저희가 어디서 살아요? 은영이는 어떡하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마지막 통보. 어머니, 설마 정말로.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그 순간 지연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너는 이미 나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불렀잖아. 정우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정우야, 너는 대기업에 다니잖아. 지연이도 쇼핑몰 운영한다며?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세금도 없고 갑자기 어떻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내일 이 집을 나갈 거야. 뭐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내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을 거고. 어머니, 이제 끝이야. 나는 73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1막 5장 새로운 시작.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건 저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지연이는 매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효부가 될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연아, 이미 늦었어. 너는 나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불렀잖아. 정우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은영이 생각해서라도. 은영이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나는 이제 할머니 역할도 그만둘 거야. 그들이 가장 당황한 건 제가 은행에서 모든 돈을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긴 걸 알았을 때였어요. 어머니, 통장이 다 비어 있어요. 당연하지. 내 돈인데 내가 가져갔어.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정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푼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한 푼도. 지연이의 본색이 드러나다. 그 순간 지연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셨다고? 저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나를 모신 게 아니라 내 돈을 모신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면서 모셨다는 거야?
지연이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해 봤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저는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혈육이면 왜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 몰랐니?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더 한심해. 내 집에서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날 저녁 정우와 지연이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지연아,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저장해뒀어? 언니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 친구들이 하라고 했다고 그럼 너는 주체성이 없어?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 우리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간섭이야? 도움이야.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해주고 은영이까지 봐주셨는데. 드디어 정우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지연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나 때문에? 당신도 어머니 돈 생각 안 했어? 솔직히 말해봐. 결국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시니어 타운으로의 이주.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경기도 용인의 시니어 타운으로 이사를 갔어요. 떠나는 날 아침 은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은영아, 할머니는 이제 멀리 가야 해.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래요. 은영이를 떼어내는 정우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이제 안녕.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시니어 타운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의 공간,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을 때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네,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정순 씨, 오늘 오후에 우리 동호회 모임 있는데 같이 오시겠어요? 글 쓰는 모임이에요, 글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같이 배워가면 돼요. 그렇게 저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다. 시니어 타운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과 공원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필요 없어요. 영숙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정순 씨처럼 용기는 못 냈어요. 처음엔 외로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을 수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위해 뭘 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몰락하는 아들 가족. 그러던 중 제 동생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우가 회사에서 잘렸대. 그래. 응.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 실수를 연발했다고 하더라고. 결국 권고사직 당했대. 지연이는? 그것도 웃긴 게 지연이 쇼핑몰도 망했어. 집에서 할 수 없게 되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나 봐. 결국 그들은 목동 아파트를 나와서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지연이는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연아, 이건 내 잘못이야.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내 잘못이라고. 뭐가 너 잘못이야? 나는 그냥 뭐, 시어머니를 노망난 노인네라고 부르는 게 정상이야? 결국 그들은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다. 한편 저는 시니어타운에서 새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평생 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쓴 글들로 작은 발표회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제 글을 듣고 정말 자유로워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자유로워졌거든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억지로 일어나서 남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보다 노망난 노인네라고 불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동생을 통해 들려오는 정우와 은영이 소식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정우는 이제 혼자서도 은영이를 잘 키우고 있고 은영이도 아빠와의 생활에 적응했다고 합니다. 언니, 정우가 그러더래.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안다고. 그래, 늦게나마 깨달았네. 그리고 은영이가 할머니 그림을 그렸다는데 바다 옆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를 그렸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동호회에서 새로 오신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순 씨는 정말 용감하세요. 저는 아직도 며느리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용감한 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아요. 그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뒤늦은 후회와 변화. 한편 서울에서는 정우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이혼한 후 혼자서 은영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을 통해 들은 얘기로는 정우가 어머니를 찾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연락처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언니, 정우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는데 늦었어. 이미 기회는 줬어.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대접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마당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거든요. 시니어타운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진짜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났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영숙 씨, 글쓰기 동호회에서 만난 분들, 그리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는 친구들까지. 이분들은 저를 김정순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정순 씨로요. 정순 씨, 오늘 쓰신 글 정말 감동적이네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생각하셨어요? 정순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정순 씨가 추천해준 책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새로운 꿈을 키우다. 시니어타운에서 2년을 살면서 저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가 쓴 글들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아예 작가로 활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순 씨, 정말 글재주가 있으세요. 에세이집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글쓰기 동호회 선생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을 때 정말 놀랐어요. 73세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줄이야.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순 씨의 글에는 진정성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첫 에세이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목은 73세,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정한 효도의 의미.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제가 정우에게 너무 가혹했던 걸까?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가 노망난 노인네라고 불리면서도 참고 살았다면 정우는 영원히 아내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정우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언니, 정우가 은영이한테 할머니 얘기를 자주 한대.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래, 그럼 됐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정말 한 번도 만나실 생각 없어요?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감사한 마음. 오늘도 저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햇살이 나뭇잎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지연이가 제게 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깨달음이에요. 제가 노망난 노인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덕분에 저는 진짜 인생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김정순이에요. 73세의 김정순. 그리고 이 김정순은 매일이 행복합니다. 다음 달에 출간될 제 첫 에세이집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시니어타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기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 경험담을 솔직하게 담은 글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처음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김정순으로 사는 삶. 여러분,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처럼 73세에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나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니어분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